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규모 마진콜 블록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록딜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호가창을 보면 뭐 꽤 큰 금액이긴 하지만 주식을 뭐 몇백 주, 몇천 주씩 사자 팔자의 호가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주문 처리가 불가능한 어마어마하게 큰 주문을 처리하는 걸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전체 규모가 한 2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원 정도, 190억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종목은 뭐 중국 관련주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바이두, 텐센트 이런 종목들을 팔자. 근데 이 호가창에 팔자 주문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서 이런 걸 이제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개하는 증권사의 브로커가 이거를 파는데 지금 시장 가격보다는 좀 싸게 팔아요. 할인해서 이거 사시겠습니까? 여기저기 막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요 큰 덩치를 몇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파는, 또는 뭐 이런 걸 이제 흔히 블록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누군가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당장 팔아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호가창에 있는 데다가 주문을 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경우, 이런 걸 이제 블록딜로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한꺼번에 나온 걸로 봐서 규모가 190억 달러나 되니까 너무 큰 규모인데,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거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애들이 대규모로 팔자고 나온 것인가? 야,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체가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개인들, 그 돈 많은 개인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상호펀드나 이런 헤지펀드나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비슷한 투자 전략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밀리 펀드가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가 마진콜에 걸려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진콜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마진콜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빌려준 쪽에서 이 주식이 담보다 보니까, 주식은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작은 게 아니죠. 주식은 한꺼번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준 쪽에서는 지금 주가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빌려줬다고 하면 주가가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이걸 통보를 하는 걸 마진콜이라고 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주식을 파는 걸 이제 반대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 종목을 열어보면 종목 밑에 신, 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 해서 45, 증 40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 미수거래, 신용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신용거래만 한번 살펴보죠.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이 100만 원 있는데 20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증권사로부터 더 빌리는 거, 이거 신용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빌려서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을 산 거죠. 근데 이때 적용하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얼마나 더 빌려주느냐, 이게 신용거래 증거금률을 50%라고 해놨으면,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이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갖고 2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빌려준 쪽에서는 유지 증거금률을 140% 보통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100만 원을 빌려준 대출자가 주식의 가치가 14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반대 매매를 해서 현금화 시켜서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구조는 이게 200만 원이죠. 100만 원 들어가서 200만 원인데 이게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0만 원짜리 주식이 30% 이상 떨어져서 140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를 주식을
이 사람이 사전에 동의를 한 거예요.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사전에 동의한 거고, 이 주식을 바로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100만 원의 원금을 회수해 가겠다. 이걸 이제 마진콜 반대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시죠. 이 패밀리 오피스가 돈 많은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아니 또 뭐가 그렇게 돈 많은 개인들 돈을 받았는데 또 뭐가 그렇게 돈이 모자라가 또 돈을 많이 빌렸나? 또 뭐 돈을 빌렸대요.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그게 손실을 많이 입으면서 돈 빌려준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이 야, 좀 더 떨어지면 큰일 난다. 유지 증거금률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근데 덩치가 상당히 컸어요. 이 전체 규모가 한 190억 달러 됐기 때문에 덩치가 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기사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진짜 주식시장이 끈불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라고 걱정하는. 근데 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누군가 팔았으면 누군가 산 거예요. 대규모로 판 애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팔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산 애는 뭡니까, 산 애는?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라고 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갖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 흔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긴 해요. 물론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반대 매매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일이긴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러고 생각하게 될 건 뭐냐면, 최근에 텐센트 바이두 주가가 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미국 의회가 만든 법이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거를 상장 못 시키게 하고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서 일반적으로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 상장될 때 회계 기준을 자기 기준을 적용하기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장부를 꼭 2개 만들기를 요구를 해요. 미국 기준으로 회계 장부를 만들 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한테는 이걸 좀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면서 미국식 회계 기준을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중국 군과 관련된 기업들은 뭐 퇴출시키겠다는 거 있었습니다만, 그걸 더 넘어서서 회계 기준이 미국과 맞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여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반대 매매가 막 튀어나오니까, 야, 앞으로 이거 거대한 반대 매매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마진콜로 해서 시장이 후루룩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이것도 마진콜로 하고 저것도 마진콜로 하고, 얘가 팔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쟤도 팔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걸 봤거든요. 1998년에 LTCM의 붕괴를 봤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 일도 텐센트 바이두 종목의 대규모 반대 매매 블록들도 예전에 LTCM이나 서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 뭐냐면, 이 LTCM이나 서프라임 모기지나 전부 다 금융기관들이 차입을 갖고, 금융기관들이 자산 투자를 하는데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한 거죠. 아니, 금융기관이 돈 많을 건데 뭘 차입을 했나?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가령 1%밖에 안 남는 투자 기회예요. 근데 자기 돈 가지고 하면 1%밖에 안 생기잖아요. 빌려서 하면 더 생기고 하니까 레버리지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내가 부동산을,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내 돈 가지고 내 돈 1억 가지고 집을 샀다. 집값이 2억이 됐다. 100% 번 거죠. 근데 내 돈은 1,000만 원 있었는데 돈 9천만 원 빌려가지고 1억짜리 집을 샀는데 2억이 됐다. 그러면 20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 효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도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얘들이 이 패밀리 오피스가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이게 무너지고, 야, 그러면 이런 데가 어디 한두 군데겠냐? 여기저기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이 패밀리 오피스는 돈 많은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마구 올리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 많은 개인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뭐 레버리지 효과까지 일으켜가지고 수익률 높여라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으려고 했을 거거든요. 이 돈 많은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막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롱숏이었던 것 같아요. 롱숏.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맡긴 이 돈을 갖고 롱도 하고 숏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은 공매도를 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종목은 사요. 그럼 보통 이 롱숏 전략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100이라는 돈을 갖고 100이라는 돈으로 내가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는 종목을 샀습니다. 이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한 사람이 동양계 사람이던데 아마 중국 기업들을 좋게 보고 중국 기업들을 100만큼을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주식시장 전반이 하락하면 이것도 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다 떨어질 테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떨어질 종목을 숏을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하는 것이죠. 공매도를 하는데 공매도를 하려고 해도 뭔가 증거금을 맡겨야 될 거잖아요. 이 주식을 빌려오는데 요 100대 있는 거, 100 산 거를 여기다가 맡기고 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바이두가 증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주식을 숏하는 주식을 빌려준, 가령 뭐 S&P 500 이런 걸 숏했다고 치면 S&P 500을 빌려준 이 금융기관한테 100이라는 텐센트와 바이두가 증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텐센트 바이두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볼 때는 보유 증거금률 밑으로 증거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해서 현금화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현금화 되겠습니까? 바이두, 텐센트 이걸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패밀리 오피스 입장에서는 이거 전부 다 현금화가 돼버리는, 전부 다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예전과 같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런 롱숏 전략에서 발생한 것이고 주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LTCM이나 1998년에 LTCM이나 서프라임 모기지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왜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텐센트 바이두 주식을 100을 산 다음에 이 100이라는 텐센트 바이두를 특정 금융기관 A한테 빌려줘요. A가 증거금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금융기관은 패밀리 오피스 F라고 하죠. F하고 1대1로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다른 데 섞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둘 사이에 잘못되고 끝내버리는 것이지 이게 도미노를 타고 전 경제를 파멸시키는 걸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를 한번 볼까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같은 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이 돈으로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망했어요. 1대1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개인들과 많은 법인들의 예금이 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그냥 자기 혼자서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 투자하다가 실패를 본 거지만 이쪽에는 많은 계좌가 10개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 찾겠다고 몰려드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금융기관 전체를 돌면서 이쪽에 돈이 저기 딱 막혀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예금을 인출하고 뭐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미노처럼 금융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1대1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리만 브라더스가 가령 돈 많은 개인으로부터 저기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라고 해서 신탁 계정으로 이 개인의 돈을 받고 이 서프라임 채권을 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이게 망하면서 이 개인이 돈을 잃는 걸로 끝납니다. 물론 이 개인으로서는 리만 브라더스한테 네가 판매 행위를 잘못했다 라고 불안전 판매라고 소송을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들어가지는 않겠죠. 일대 다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붕괴를 시킨 겁니다. 1998년에 LTCM 서점에 가면 지금 절판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재들의 실패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 LTCM 사태를 다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헤지펀드가 돈을 모아서 롱숏을 냈는데 문제는 채권이에요. 주식을 롱숏을 한 게 아니고 채권을 롱숏을 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채권이다 보니까 그것도 뭘로 했냐면 국채 이런 걸로 한 거죠. 국채. 이탈리아 국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9년, 2000년이 들어오면서 유럽이 통합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가 생기고 유럽이 통합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독일 국채나 프랑스 국채나 이탈리아 국채나 그리스 국채나 다 똑같은 EU의 국채가 안 되겠느냐. 그러면 금리가 똑같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때 이탈리아 국채 금리 워낙 높았는데 다 비슷비슷해질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독일 국채는 더 내려가더라도 이탈리아 국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올 거니까 금리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독일 국채 가격은 올라가봤자 별로 못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독일 국채를 숏을 하고 이탈리아 국채를 롱을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이거 담보를 받고 보니까 국채단 말이죠. 국채단 말이죠. 주식이면 딱 이제 증거금리를 딱 잡아놓고 이거 안 되면 반대매매 확 해버릴 거예요 라고 하고 이거 주가가 하루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요만큼 빌려줘야지 요 이상 빌려주면 주가 폭락했을 때 나도 망해 이렇게 금융기관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국채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탈리아가 망하겠나 독일이 망하겠나 안 망하겠지 그 국가는 돈을 돌려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빌려준 것이죠. 과도하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걸려있긴 한데 이거의 경우에는 일대다라는 특성이 아니고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러시아 채권에도 그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탈리아 국채금리와 독일 국채금리 이렇게 붙어갔던 게 한꺼번에 팡 튀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이게 금융기관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미노 부도가 날 뻔했는데 그래도 이건 다행스러운 게 예금을 받아서 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금융기관들 여러 군데를 그때 이제 그 기사도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날 그 회의의 분위기를 묘사한 신문 기사가 있는데 담변기가 자욱하고 다들 이제 대공황의 그 공포감에 다들 이제 얼굴을 찌그리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그러면서 연방은행 연준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손실은 나중에 정산하겠다. 너 얼마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LTCM만 하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크긴 했습니다만 1대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게 공황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는 왜 그랬느냐? 1대 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929년 대공황 때 대공황의 촉발이 그거 아닙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은행들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금을 받아서 개개인들이 예금을 쭉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죠.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 은행이 망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1대 다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아이고 그 은행 주식 많이 갖고 있었는데 줄을 섭니다.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이걸 뱅크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뭘 알았냐면 이 1대 다의 구조를 가져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1933년 은행법이라고 하는 글래스-스티글법이라는 거 하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은행하고 증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은행은 그런 주식 일을 하면 안 된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은행 예금자의 돈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선은 딱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 글래스-스티글법. 이거는 상업은행. 우리나라는 은행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상업은행이라고 하고, 주식으로 할 수 있는 돈은 투자은행은 할 수 있다. 투자은행은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이거 투자은행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위탁계좌라고 부르죠. 위탁계좌라고 불러가지고 그 계좌에 주식 하나 연결됩니다. 내가 A 증권사에 가지고 계좌를 열면 A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서 뭐 갖고 있고 난 A 증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A 증권사에 가서 상장돼 있는 주식을 거래를 해요. 이게 1대 다 구조를 안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주식 계좌를 위탁 계좌를 만든 고객과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결되는 1대1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은행도 그런 구조로는 신탁 같은 계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1대 다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1933년 은행법은 1대 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은행이 어디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위험한데 투자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는 극도로 이제 제한을 해놓고, 채권에 대한 투자는 좀 열어놨어요. 그게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만들었던 거죠. 2008년 이후로 회사채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과 같은 방식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미국의 경우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왜 2008년에 그런 일이 생겼느냐면 글래스-스티글법 1933년 은행법을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후기에 이걸 많이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은행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갈수록 증권파는 커져가고 대출은 그렇게 못 커져가는데 은행한테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라고 해서 이제 풀어준 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런 화근을 낳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시 이 법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볼커 룰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전에 LTCM이나 또는 심지어 1929년 대공황 또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그런 일을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그 1933년 은행법에 따라서 JP 모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금융기관이죠. JP 모간이 쪼개집니다. 일반 예금을 받는 개인들이 예금을 받는 JP 모간이 그대로 남고 증권 업무를 하는 곳은 모건 스탠리라고 따로 떼요. 그래서 이게 원래 두 회사는 이제 하나의 몸이었는데 이 1933년 은행법, 글래스-스티글법이 투자은행 업무와 일반 상업은행 업무를 쪼개라. 우리말로 따지면 은행과 증권은 분리해라 라고 하는 그 법 때문에 쪼개져 있는 그런 것이고, 이 투자은행은 일대 다 고객들의 예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펀드를 팔 수는 있어요. 고객들을 모아서 할 수는 있지만 이 고객이 위험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 내가 어떤 위험을 투자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쪽 예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예금 이자 받자고 들어왔는데 이 은행이 과도한 투자를 하다가 무너지는 이런 일은 1929년 대공황 이후로는 1934년 은행법에서 막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오지 않는다. 2008년 99년에 그 법을 좀 완화해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법을 더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반대매매 블록딜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